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을 두고서 임기 말 알박기 인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인수위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외형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알박기다, 모렴치하다라고 인수위에서 비판을 했고요. 청와대는 즉각 대우조선 사장을 인수위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 알박기 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후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공공기관장 인사 앞서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다시 이 불씨가 재점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장과 관련된 인사를 했을 때 그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3월 31일 날 자로 임기가 마무리되고 그 자리야말로 사실상 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하는 금통위를 주관해야 되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면 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4조 1천억 원이 들어간 부실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을 계속 존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은 빨리 새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빨리 좋은 어떤 그런 그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판단을 해야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계속 존속합니까? 이 정부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5월 달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과도기로서의 판단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해야지 왜 현 정부가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부실 기업에 대해서 인사권을 감행하느냐. 그러니까 왜 강행하느냐 봤더니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생과 같은 대학이다. 사실 동생과 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임명했다라고 저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사실상 타당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인수위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인수위는 공부하고 다음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국정계획 보고서 만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인수위가 본연의 임무인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임명된 분이 1986년도에 입사해가지고 현직 부사장이에요. 현직 부사장이 사장이 됐는데 그걸 갖고 얼토당토 안 하게 없는 이 친분관계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이 충분히 저는 의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간섭을 한다는 것은 점령군으로서 눈독들 자리 욕심밖에 없다. 이런 비판 저는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 늦춰진 배경으로도 인사권이 가장 크게 또 꼽혔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계기로 또다시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미 59개의
정부의 공공기업과 관련 공공기업회사에 임원진 일자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죄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일자리 그러니까 그런 그 공공기관 일자리들이 비어 있고 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 다음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쪽에 이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건 현 정부의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 또 노무현 인수위 때도 그랬고 현 정부와 같은 진영에 있는 인수위 시절에도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공부를 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역시 전임 그런 대통령이나 전임 이 정부에 인사 자제하라라고 대놓고 비판을 하고 했거든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시절에도 황교안 대표 시절 아니죠 후보 시절에도 2016년도 말에 황교안 다시 권한대행한테 인사 절대로 하지 마라 자제하라 마사회장 그때 임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더군다나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차제에 어찌됐든 이렇게 뭐 진영마다 서로 이렇게 이 정부 이양기에 비판을 하는 건 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한국은행은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정부와 궤를 달리할 수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부랑 같이 꼭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의장도.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져야 사실은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균형과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사실은 비판을 더 할 이유가 없지만 이 지금 부실 공기업 빨리 국민에게 어떻게든 이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 이 부실 공기업마저도 자신들이 그냥 임명해버리고 무책임하게 정부를 그냥 그만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최근 상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 3년간의 흑자 재정입니다. 흑자가 됐다는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실제로 오너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관리 체계에서 제대로 회생된 대표적인 회사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승진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내부 승진의 상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의 입장에서 정쟁의 요소로서 인사를 자중하라는 것과 인수위 입장에서 점령구처럼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수위가 본연의 예를 들자면은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한일 외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흔히 하는 전리품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은 인수위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흑자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얼마입니까? 그 누적 적자의 흑자를 지금 대체한 겁니까? 아니에요. 2, 3년 동안 흑자가 전환된 건 조선 경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 지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그 에너지를 수송할 그런 그 조선이 지금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흑자라서 이것을 계속 생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2,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팔 수 있는 적기다라는 것이고요. 자꾸 내부 승진이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내부 승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임원들은 지금 부실한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실하다는데 책임을 져야 될 기존 임원을 지금 승진시켰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지금 강행한 산업은행 이 이동걸 이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해찬 이 대표 출판 기념회 가서 가자 민주당 정권 20년 해갖고 건배사를 해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예. 그뿐만이 아니라요. 어제 인수위가 공수처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만큼 정식적인 업무보고는 아니었고요. 간담회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김진욱 처장의 거취,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이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뭐 물러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워낙 좋지 않다는 것은 뭐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과연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웃었는데요. 김진욱 그 공수처장을 계속 있으라고 하는 여론도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한쪽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과도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늘 했던 이야기가 임기 보장과 독립이었습니다. 검찰권의 독립, 그다음에 공수처라든가 사정기관들의 독립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임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된다면 국회에서 뭐 탄핵을 하든지 그런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의 정치 공채로 해서 흔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해결도 되지 않고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민주당에서도 참 불만이고 또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유가 편향성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라는 지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아요. 어떤 점에서 무능하느냐? 지난번에 정말 실망을 했던 게 공수처장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그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왜 그렇게 실제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외의 가족이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런 정보까지도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검찰이 더 많이 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수사 담당관이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한다면 인정합니다. 수사 담당관으로서 내가 수사를 하는데 딴 데서 많이 했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다면 그런데 공수처장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을 이야기해야 돼요. 즉, 공수처가 그야말로 인권을 지켜야 되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공수처장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앞으로 예. 그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되고 공수처야말로 앞으로도 계속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다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처장이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여기거든요. 하지만 일개 수사관이 해야 할 변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수처의 장으로서 계속 남는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 지적하는 건 나가라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존재 이유가 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뭐 공직자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평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해 봤을 때 공수처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분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거 예를 들어서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지지도가 40%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당선된 분을 지지도 여론조사 지지도 나쁘니까 현에 보면 기대치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취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임명된 사람들은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적 절차의 원칙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수위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블랙리스트 기초 자료 수집 시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직접 속아내라는 무언의 압력이자 정권이 교체되기도 전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입니다. 제보가 이어진 것을 볼 때 조직적인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사정기관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찍어내겠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예, 이처럼 민주당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윤 당선인 측이 블랙리스트 자료를 수집해서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결국엔 통합과 협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들으면 굉장히 옳은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이 수사가 재개된 산업부와 관련돼서도 또 그 리스트, 그러니까 산업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장 핵심적인 산하 기관들이죠. 뭐 남동발전부터 시작해갖고 4대 발전 사장들과 또 기타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서 가장 그 알짜인 그런 4개의 공공기관장들을 전부 불러다가 국장이 이게 장관과 차관의 뜻이다라고 물러나게 압력을 행사하는데, 그것도 역시 환경 블랙리스트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재판을 받자마자 이 수사를 해야 될 동부지검 검사들을 좌천시켜 놓고 그 블랙리스트 수사를 3년 동안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 상황, 그리고 그것만이 아닌 것으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죠. 교육부라든지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임 정권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억지로 물러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공언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 물러나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끊임없이 그 돌고 도는, 이건 진영 논리, 어떤 진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언제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근본적으로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얘기로 좀 네, 넘어가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출사표들이 이어지면서, 게다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대거 나서면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김동연 새로물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그야말로 전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지방자치가 과연 이 정치인 거물들의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게 맞는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주민의 삶의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의 혁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이건 우리가 진짜 되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과 정당에서 모든 것들을 게임의 정치 논리로서 맞붙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각 정당이 이런 정치 문화적으로 상대방을 죽도록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후보들을 만들어다가 집어넣는 이런 현상들은 저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참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야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력한 후보가 있는 서울이라든가 예. 그런 쪽으로 가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동연 지사도 대권 정도 나왔으면은 서울시에 정도 와가지고 오세훈 시장하고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 정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 한 몇 년간 행태를 보면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고, 또 그다음 경기도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행태로 국민들이 비춰지거든요. 보궐선거 나오고 뭐 지방선거 나오고 대통령 선거 나오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그 인정투쟁이라고 하죠. 인정을 받기 위해, 뭐 정치는 인정투쟁 맞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정치인들이 왜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2, 3년 동안 절치부심을 하는 어떤 기간을 가졌는지, 또 긴 호흡을 이렇게 가지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어떤 큰 선거에서 당선을 하더라도 한 2, 3개월 이내로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그런 이 소비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도 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당내 안팎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송 전 대표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부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송 대표 어쨌든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되고 아예 새 인물을 좀 앞세워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 실명 거명할게요.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비판하실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해야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론적으로 송영길 그 대표가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저도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내가 한번 오세훈 시장과 붙어보겠다 이런 모양을 안 보이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모양이 사실은 이 민주당의 현실이 아닌가. 용기도 없고 돌파할 의지도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정당이라는 것이 내부에서도 경쟁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빨리 싸우기도 싸우고 예.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가 없다면 송영길 시장이 나오는 것을 저는 비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을 두고서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자리, 이제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앞서서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간의 이 공천룰을 둘러싼 이 갈등이 꽤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과연 이 대구시장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른바 박심은 또 어떻게 향하게 될지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 현재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뭐냐면 대구 또는 경북 이곳은 공천만 되면 무조건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선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 도리어 국민들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바람 그리고 제대로 자신의 어떤 정책을 필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게 바로 또 지금 사퇴를 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굉장히 당시에 젊은 그런 그 나이로 그 이전에 도전했던 그 원래 TK 출신의 굉장히 중진들을 물리치고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유도 대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너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기회를 좀 부여할 거야 하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권영진 시장 잠시 뒤로 이제 그 물러서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과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까지 또 이진숙 그 전 MBC 사장까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보다 치열하게 좀 더 자신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에서 다른 어떤 지역의 광역단체장보다 그 선거보다 좀 더 치열하고 뜨거운 어떤 그런 이슈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영하 변호사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으로 이렇게 언급되면 유영하 변호사 자체의 어떤 마이너스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만약 나올 마음이 있다면 그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부터 스스로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다. 이런 어떤 꼬리표로 정치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접근을 해서 정치 신인으로서 정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면 사실 나이도 비교적 다른 어떤 후보들에서 젊고 도전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데 출발부터 후광을 업은 그런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군이 압축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 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 총리 인선 이번엔 경제에 좀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경제와 통합 이 두 가지 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진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정권을 잡았을 때 초대 총리 인선 때문에 정말 수개월 동안 고생했거든요.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도 김용준 인수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했고 또 몸에 그런 좀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인품도 괜찮으시고 그런데 실제로 했을 때 또 두 아들의 병역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론되면서 상처를 입고 초대 나흘 만에
또 인수위원장도 그만두는 사태로 벌어져서 상당히 또 그 힘들었고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한승수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무난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이 청문회 기간을 워낙에 지금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정쟁으로 되풀이되다 보니까 견뎌낼 만한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참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 정부에서 가장 무난하게 차관급 이상의 공직을 계속 40년을 넘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 군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상당히 자기 관리를 잘 하셨다. 그리고 또 무난하게 그런 어떤 정적이 없이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김병준 또 김한길 뭐 이런 정치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통합에 있어서는 상대 진영이었고 통합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 그러니까 경제와 통합에 동시에 어떤 방점을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을 한다면 네네.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전국도 그렇고요. 어떤 스탠스로 맞이하게 일단 될까요? 뭐 국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청문회 문제를 각 당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 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임명되는 총리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청문회는 뭐 아주 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들자면요. 저는 가능하면은 뭐 한덕수 전 총리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험 많고 이 검증된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 월드컵 축구할 때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감독이 한 분이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자리가 아니다. 검증되고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써야 된다.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괜히 막 새로운 사람들, 어떤 신선한 사람들 이런 거 찾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은 굉장히 연속성상과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 정권은 이 관료들과의 이 친화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저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기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는 무리하기보다는 안정적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합니다.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